레지던트 때 매일매일 그래놀라 시리얼과 우유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이 많이 나빠지고, 그리고 저는 영양제도 가공식품으로 보거든요. 예. 유통기한이 있고 첨가물이 들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중에 유산균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이제 유산균은 사실 용병 같은 거예요. 사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는 식이섬유가 없으면 아예 굶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식이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저는 매일매일 장을 들여다보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장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식중독에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항생제를 먹는다거나,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그래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뭐 환경 독소라든가 뭐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장이 망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원인들로 장이 망가지면 이제 뭐 증상이 있을 수 있죠. 뭐 과민성 장 증후군처럼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배변 직전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 변비나 설사가 반복이 되고, 묽은 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잔변감이라고 해서 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이제 변이 남아있는 느낌, 그래서 변기에 오래 앉아있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의 문제가 이제 장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장의 문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전신에도 염증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피부라든지 장, 이거는 이제 외부 환경과 맞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전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최전방이 뚫리면 이제 우리 몸속으로 나쁜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벽이 약해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외부로부터 세균이라든지 독소 이런 것들이 쉽게 침투할 수 있고, 우리 몸속에서도 독소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쉽게 침투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전신에 떠돌면 이제 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에너지, 대사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장부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수많은 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이런 신호는 그래도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상은 잔변감이에요. 잔변감은 뭐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기는 해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장에 병이 생기는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인데, 그런 질병에서 잔변감이 또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꼭 그런 질병이 아니어도 우리는 잔변감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잔변감이 있으면서 뭐 묽은 변이 있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뭐 배변 직전에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 장에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있으신 분들은 이게 그냥 보통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개선을 해서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야 이제 장의 염증이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잔변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좋아지게 하려면 이제 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내용이 되게 방대해서 이제 책에다가 잘 이렇게 써 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장부터 관리해서 이 장의 염증을 줄여야 이제 전신의 염증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제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내 장이 나쁜데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장 건강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보통 이제 대변의 상태, 뭐 얼마나 묽냐, 변비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뭐 내시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뭐 그거 말고 또 혹시 방법이 있나요? 내 장 건강을 좀
짐작해 보거나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일단은 장의 증상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장에서 이제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전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피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뭔가 염증이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피부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도 이제 '아 내 장 괜찮은가?'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장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요즘에 뭐 워낙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뭐 그 유산균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산균 먹으면 좋아지긴 하나요? 유산균 그러니까 우리 장에는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그중에 유산균은 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이제 유산균은 사실 용병 같은 거예요. 제 몸에 이제 장내 미생물에 정착을 하지는 못하고요. 네. 용병처럼 잠깐 와서 그런 좋은 기능을 하고 이제 배변되는 그런 건데 도움은 줄 수 있죠. 그래서 먹었을 때 뭔가 효과가 있다. 그런 분들은 좀 드시는 게 좋고 먹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고 아니면 오히려 뭐 가스가 찬다거나 뭐 별로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저는 원래 유산균 해 가지고 이제 '유산균만 먹으면은 장 건강이 이제 해결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장 문제들 중에서 유산균은 아주 극히 일부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균은 막 몇백 개, 몇천 개인데요. 그 유산균 상품으로 파는 거는 제일 많은 게 17 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산균을 먹어서 보충하는 것보다 우리 이 장내 미생물이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식이섬유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혹시 뭐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내 장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뭐 신경 쓰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이거든요. 장이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장을 위해서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사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는 식이섬유가 없으면 아예 굶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식이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먹을 때 "여기에 식이섬유 안 들어 있으면은 차라리 굶어라." 네. 라는 이렇게 봤을 때 빵만 있다 그러면은 먹지 않아요. 빵을 먹더라도 항상 식이섬유가 풍성한 반찬이나 뭐 그런 것들 같이 먹고 또 이거를 먹는 이유가 이제 이 장내 미생물 이 건강하게 유익균 더 많이 유해균을 적게 그리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또 발효식품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김치가 있고 또 뭐 된장이라든가 나도 요거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겨 드시면 이제 밖에서 유산균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을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김치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도 있고 또 이런 미생물도 있고 그래서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커피나 빵으로 한 끼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빵 같은 경우에 뭐 일반 빵이 아니라 호밀빵을 뭐 먹는다든지 그런 건 괜찮나요? 쪼끔 나은 거죠. 쪼금 나은데 이제 선생님은 그것도 이게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다. 호밀빵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나 보죠? 그게 비교 대상이 이제 식이섬유와 호밀빵이 아니고요. 식이섬유와 호밀빵을 비교하면 당연히 식이섬유이랑 야채 많이 이게 더 좋은 거고 빵을 비교하는 거죠. 그냥 정제 탄수화물로만 만든 하얀 빵이냐 호밀빵이냐 비교했을 때는 호밀빵이 더 좋을 수 있죠, 식이섬유 입장에서. 저는 이제 뭐 통밀이나 이제 호밀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밀보다는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치는 이게 진짜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한 뭐 채소, 과일 이쪽이군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건강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선생님이 쓰신 책도 읽으신 분들이라면 건강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 '이것이 오히려 좀 건강을 망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운동이라든지 뭐 단식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쉽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내 몸에 맞지 않는 강도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무리해서 단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몸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러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같이 달리다 보니까 자기 페이스와 다르게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뛰고 났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고, 자기 몸 상태에 맞는 단식 시간을 확보하고, 또 충분히 회복을 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헐적 단식 뭐 되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럼 뭐 16대 8도 있고 뭐 18대 6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최근에 뭐 알부민도 뭐 이렇게 논란이 생기긴 했더라고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현대인들에게 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일부러 따로 챙겨 먹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영양제라는 거는 어쨌든 보조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자전거가 있는데 체인이 빠져 있는데 윤활제를 계속 뿌린다고 해서 그게 잘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 영양제가 그 윤활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야 영양제도 뭐 제대로 쓰일 수가 있는데,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스트레스도 잔뜩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영양제만 먹는다고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영양제도 가공식품으로 보거든요. 예. 유통기한이 있고 첨가물이 들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뭐 자연식, 그리고 이런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못 먹었을 때, 그럴 때 필요할 때만 딱 먹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를 부실하게 하고 내가 이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한다고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뭐 비타민 이런 거를 챙겨 먹는 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만 못하다.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 식사 뭐 수면 뭐 스트레스 정도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개선이 되는 게 먼저인 거지 뭐 영양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먹더라도 이게 내 건강을 뭐 획기적으로 좋게 해 주는 일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건강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강식이라는 그 식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건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정말 이렇게 장황하게 써 놓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식이섬유랑 단백질을 균형 있게 골고루 먹는 거를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르신들은 식이섬유에 좀 집중하고 젊은 분들은 단백질을 좀 더 잘 챙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케토제닉 식단을 한다거나 뭐 채식을 한다거나 뭐 칼로리 제한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한 양으로 잘 보충을 해 주고, 또 이 단백질 원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고기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고, 또 식이섬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내 미생물 때문에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제 항상 모든 끼니에 식이섬유를 포함해서 잘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하루에 한 25g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요. 단백질은 뭐 60kg 성인의 경우에는 한 60g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산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체크를 해 보면 이제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요즘에 뭐 편의점 같은 데 가 보면은 뭐 초콜릿 바에도 단백질이 얼마 들어 있다고 돼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단백질 음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먹는 거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가요?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 보면 이제 이런 선택의 장벽을 낮추는 마법의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단백질, 뭐 저당, 아니면 통곡물, 뭐 이런 식 잡곡, 이런 것들이 써 있으면은 '아, 건강하겠지.' 하고 이렇게 바로 집어 드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다 가공식품이거든요. 그 원재료가 다 사라진 그런 가공식품이고, 또 보면은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맛 같은 거,
그런 첨가물도 들어가 있고 당도 좀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뒤에 성분명을 봐서 첨가물도 좀 최대한 적게 들어있고 당 함유량도 적은 거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당 함유량 적은 거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자연의 식품들 진짜 뭐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거를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과자, 뭐 초콜릿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식들은 일단 안 좋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유통기한이 있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존제라든가 뭐 향미증진제라든가 뭐 산화제 이런 것들이 장은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먹어서는 사실은 뭔가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 특히 건강 음료 같은 것들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장에 손상이 오고 또 전신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식단의 다양성 관점에서는 좀 안 좋죠. 어쨌든 다양하게 먹어야 이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어쩌다 한 번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뭐 이런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뭐 장에 좋은 식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원래는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장이 정말 건강하다. 저희 집안이 다 건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건강이 나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레지던트 때 매일매일 그래놀라 시리얼과 우유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이 많이 나빠지고 전신의 뭐 피로라든가 이런 게 나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식품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한 가지 식품만 고집하고 유제품을 매일 먹고 또 그런 그래놀라도 사실은 가공식품 잡곡이긴 하지만 가공식품이기도 하고 당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을 잃어가 보니까 이 가공식품은 진짜로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유에 그런 그래놀라 시리얼 같은 거는 좋은 식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좋은 식품은 아닌가 보죠? 그게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번 그거를 계속 꾸준히 먹고 계신 분들의 자기 상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괜찮다 그러면은 괜찮으신 거고요. 근데 뭔가 조금 뭐 물분변도 있다 뭐 아니면 복통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문제가 있긴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좀 그런 식품들을 끊어 봐서 증상이 괜찮아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그 증상들은 만성 피로와 약간 변의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요? 그쵸. 배 이런 장 이런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져서 그랬었어요. 그럼 그때도 어쨌든 간에 그런 시기에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단체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내가 나가서 잘 먹겠다고 뭐 먹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된 건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도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건강을 돌보기 시작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좀 레지던트 생활이 끝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진짜 내 몸이 나빠진 거를 느끼시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에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사시게 된 거군요. 그 이제 쉬어도 이제 계속 힘드신 분들, 피로하신 분들 이게 왜 회복이 빨리 안 될까요? 아무리 쉬어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에너지가 이제 줄줄 새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긴장 상태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라, 뭐 써라 이런 적절한 신호가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뭐 갑상선이라든가 뭐 부신 이런 데 호르몬 이상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그 미토콘드리아 그 공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호르몬 문제 같은 거는 실제로 병원에 가서 좀 뭐 의학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뭐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얼마든지 좀 복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먹고 누워서 쉬는 그런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에도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복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도 조금씩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